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의 선고일자를 5월 1일 모레 오후 3시로 잡았고요. 전원 합의체가 그동안 2번 심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22일, 또 목요일 24일 이틀에 걸쳐서 심리를 했고 2번 심리 끝에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하순이 선고가 나올 시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마 대선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월 11일부터는 11일까지죠.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의식하고 또 반영해서 선고일자를 확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무죄를 확정하거나 혹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것,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혹은 아주 이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들 분석은 합니다만 파기 자판을 하는 그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조인 김용남 위원께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판단으로 보입니까? 선고일자 이렇게 빨리 잡은 것? 일단 대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특히 5월 10일, 5월 11일 양 이틀간에 실시되는 선관위의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확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도 예측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가능한 게 3가지 경우냐 아니면 2가지 경우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파기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올라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하면서 그 스스로 유죄 선고를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하는 이른바 파기 자판 유죄 선고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검찰의 상고 기각으로 인한 무죄 확정 내지는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다음에 심리가 딱 2번 있었거든요. 예. 적어도 원심을 파기하려면 심리를 좀 더 여러 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법관들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려면 2번 갖고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반의 사정에 비춰볼 때 아무래도 상고 기각 쪽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예. 법률가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2번 심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좀 더 심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쪽의 의견이시고요. 김정희 의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30여일 후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마치 이 정치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아마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로 올라온 이 상고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걸 뭔가 판단을 한다는 것도 뭐 전례에 비춰봐도 별로 합당하지 않은 일 같고요. 설사 저는 이제 무죄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설사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고등법원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당장 어떤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 35일 뒤에 그 이전에 그 결론이 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국민적 그냥 판단, 민심의 판단만이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상 무죄 확정이거나 혹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가더라도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을 정확히 적용했느냐,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정광재 위원님. 네.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을 겁니다. 저는 2번의 전원합의체만으로
파기 환송이든 상고 기각이든 그래서 가능성은 상고 기각이 높다라는 김용남 의원의 말씀도 존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갖고 있는 법상식과는 분명히 2심 판결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기 환송이 된다면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대선의 시간표와는 상관없이 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명확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에 앞서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리와 증거 또 증언에 걸맞는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견이 조금 엇갈린 측면도 있는데 저는 무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개월 전에 작년 10월이죠. 정읍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그때는 전원합의체는 아니고 소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크게 두 가지인데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대법원이 법이 선거라는 민주적인 과정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특히나 그때는 이재명 대표처럼 자신의 건에 대해서 방어적인 측면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이 너무 많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함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총 6번에 걸쳐서 작년 10월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문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대법원이 불과 6개월 전에 판결을 명확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리한 증언이 있거나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의자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무죄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간 이유는 지난번 10월 달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소부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판례로서의 정합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제가 사실심하고 법률심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대법원에서는 아예 사실관계를 안 따지는 건가요? 2심의 사실관계의 법정에서 판단했던 그걸 그대로 존중해서 법리 적용만 따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때 체증법칙이라고 해서 증거법적으로 법리를 오해한 적은 없느냐.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원심에서 그거는 따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관계의 유무죄 판단은 안 하지만 유무죄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원심이 내지는 증거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리 오해를 하지 않았느냐는 따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가끔 사실 오인 그러니까 체증 법칙 그러니까 증거를 채택해서 적용하는 법리와 관련해서 파기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증거와 사실관계, 판단관계에 있어서 어떤 실수나 과오가 있지 않았느냐는 대법원의 판단 대상은 됩니다. 다만 법리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게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이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정광재 대변인은 방송 중에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당의 입장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신속 판결을 환영한다. 많은 국민이 무죄 납득을 하지 못한다.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라고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은 당 입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바로 전해드리고 또 네 분의 평론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약간의 불안감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대법원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파기 자판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런 가설도 성립은 할 수 있겠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감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서두를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혹시나 요즘은 상상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계엄 이후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분들이 좀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헌재와의 경쟁에서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조인들은? 굉장히 강하죠.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헌재냐 예. 헌법재판소냐 대법원이냐 예. 를 놓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계엄 상황 탄핵 국면에서는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전 국민이 헌법재판관 이름을 다 외우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19 서부지법 맞아요. 폭동 때는 사실은 대법원장이 나서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맞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으면 역시 그래도 대법원이구나 대법원장이구나라는 그 위상이 확인이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왜 그 판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했잖아요. 네. 엘살바도르인가에도 최근에 추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좌파 미친 판사고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로버트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건 잘못하는 거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때 딱 나와서 이 법치주의 얘기하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대법원도 위상이 그때 분명히 됐을 텐데 그렇네요. 그때는 법원 행정처장만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2인자가 왜 나왔을까? 1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의외로 침묵했어요. 예. 네. 사실 판사 체포 이야기도 있었었고 네. 윤석열 계엄 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재명의 3심을 좀 활용한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럼 그거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소부에 안 보내고 전원 합의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이 좀 그런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불안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려준 지기현 부장판사라든지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전례 없이 좀 봐주는 듯한 처음에는 촬영도 금지시키고 지하 통로를 출입하게 지금도 만들고 그러고 있죠. 과거 전직 대통령은 주 2회 심지어 주 4회 재판도 했는데 이분은 월 한 3, 4회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느긋하게 가고 있는 이제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법원이 조금 지금 현 국면에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를 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파기 자판이든 파기 완송이든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면 저는 그건 일종의 사법 쿠데타라고 봐요. 아니 우리가 이 쿠데타를 겨우 진압했는데 또 사법 쿠데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만약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럼 후보 자격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공세되잖아요. 지금 야권이라고 할 건 없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도 압도적인 일이 이 후보이고. 근데 그런 후보가 만약에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출마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대선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면 그건 사법 쿠데타죠. 그잖아요. 그 브라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만약에 파기 완송을 해서 학업심으로 내려보낸다고 해도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고 대부분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선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법부 뭐 쿠데타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부의 형성을 국민이 한다는 거잖아요. 정부 구성을 국민에게 그 권한을 준 거잖아요. 국민인 주권자로서 국민이 투표하는 걸 위해서 정부가 구성이 돼. 그 정부는 국회와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표권이라는 건 형성권이거든요. 정부 구성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착 박사십니다. 근데 형성권인데 지금은 사실은 주권자의 시간이에요. 그럼요. 민주주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법원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 시간에 선거의 시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영향을 준다. 어떤 형태든 영향을 준다라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만에 하나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 헌법 84조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탄핵 소추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형사상 탄핵 소추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 소추에 이 재판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느냐라는 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전원 합의를 통해서 이 재판은 중진된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중대하는 게 맞다. 소추에 포함이 된다.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그나마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대법원이 할 것이다. 내부 논의를 해서 뭐 그런 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도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거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걸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다.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박지원 전 법제처장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94년에 헌재가 판결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소추당하지 않는다. 이 권한은 신분상의 특권이 아니다 이건. 예.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원수로 다른 나라에게 대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다. 예. 이게 특권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근데 국민이 표로 선택한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법원이 판결로서 그 직위를 면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좀 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주권자의 예. 선택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럴 때는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폭동이나 계엄이 났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이 움직여서 법 취지 위반된다는 목소리를 냈더라면 헌재한테 우리가 좀 위상이 깎였다 이런 볼멘 소리 안 해도 되기에 충분할 네.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걸 기회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럽죠. 우선은 만약에 이게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뭔가 판결을 해서 예. 문제시 삼는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허위사실 많이 유포했잖아요. 뭐 그런 지적이 많죠. 그렇죠. 예. 그 아직 공소시효 남았어요. 100일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 중에는 그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 이런 그거 지적이 이제 있죠. 검찰에 기소해서 넘어오면 그 대부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구심은 633이라는 원칙은 좋습니다. 좋죠. 사실 근데 이게 이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당선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당선된 사람이 부당하게 당선이 돼서 그 직위에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네. 부당한 권력 행사를 못하게 막자는 취지인데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633이라는 걸 갖다 대서 새삼스럽게 이걸 한다? 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법원 개혁에 대한 문제도 새삼스럽게 고민할 때가 됐다. 네.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워해요. 예. 왜 지금 아직 정부가 바뀐 게 아니어서. 그리고 뭐 재판이 진행 중인데 괜히 뭐 판사들 신기 건드릴 거 뭐 있겠냐 이런 걱정하는 게 뭐 인지상정이죠. 예. 사실은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시민 사이드에서나 바깥에서 또는 국회 민주당 사이에서도 내부에서는 법원 개혁, 대법원 개혁 그럼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예.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크게 보면 3부가 있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한 거는 이 3부 내에 일종의 약간 극우 성향을 가진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걸 광범위하게 보면 저는 극우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가끔 합니다. 법원 안에. 예. 거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정체가 안 드러났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거구적 행태를 표출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